그 사람 그날 밤에도 꽃을 샀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손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말끝에선 참았던 눈물이 터지듯 흐르고 있었고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정말 그 상태로 집에 오려고 한 건가요?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집에 와서 아이랑 같이 결혼기념일을 보내려고 했대요. 그러려고 맞으면서도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 순간 문득 모든 퍼즐이 거꾸로 맞춰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고 불륜이라는 고전적인 이야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랑의 배신이 아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조가 명확히 뒤틀린 잔혹한 사회적 진실. 서울 강남의 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 담긴 그 장면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 사랑, 의심, 복수 그리고 무엇보다 잔혹한 진실. 누구나 처음엔 불륜이라 생각했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다. 무언가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구조적인 폭력이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도 의심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마주한 진실은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잔혹했고 무너진 한 인간의 고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의 전모를 들려주려 한다. 조각난 기억과 삭제된 메시지와 침묵으로 둘러싸인 거짓들 사이에서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무겁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은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혜진 내사팀 사무실은 조용했고 커피 머신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간신히 깨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망설이며 들어왔다. 차미연 씨. 첫인상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화장은 되어 있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가려지지 않았고 짙은 립스틱조차 그 창백한 얼굴을 숨기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언가 오래 고민한 끝에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권했고 그녀는 천천히 앉아 백을 품에 안은 채 입을 열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미 수없이 들어봤던 문장 중 하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말에는 의심보다 더 큰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혼란, 상실, 그리고 죄책감. 마치 이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의 태도였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변했어요. 직장을 옮긴 뒤부터 아이와의 대화도 줄었고 저하고도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선물 상자와 손글씨가 적힌 카드. 그 안에는 그날 기대하고 있을게요. 잊지 말아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차에 있던 걸 발견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이걸 본 순간 그냥 무너졌어요. 나는 카드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혹시 본인이 받은 선물일 가능성은?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전 아니에요. 생일도 아니고 이런 문장은 절대 저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남편이 아이들 유치원 갈 때마다 차에서 카시트를 빼놓는다는 거예요. 매번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이상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매번 빼요. 마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단순한 불륜 의심이 아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런 확신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른 이상한 점은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장례식장 간다고 했는데 주차 앱을 보니까 모텔 근처였어요. 왜 거짓말을? 그녀는 목이 메인 듯 고개를 떨궜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증거는 아직 불충분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보통의 의뢰와 달랐다. 사람이 망가지기 전 마지막으로 손 내밀어 오는 그 절박함. 그걸 외면하는 건 내 일이 아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죠. 지켜보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눈가가 촉촉해지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6시, 백진구, 그녀의 남편이 회사를 나서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차로 그를 미행했다. 차량은 조용히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고 어느 허름한 원룸 앞에 멈췄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원룸에서 나왔다. 코트를 입었지만 화장은 짓고 굽 높은 부츠가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에 탔고 둘은 그대로 근처 선수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들이 앉은 자리와 표정을 관찰했다. 술잔이 비워지고 둘 사이의 거리도 좁아졌다. 고개를 숙이고 속삭이는 듯한 남자의 입모양, 그리고 가볍게 웃는 여자의 표정.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래, 수백 번 본 연애 중의 모습.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무렵 우리는 위치를 옮겼다. 그들은 호텔 골목 쪽으로 들어섰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여자를 먼저 내려주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다. 뭐지? 고 실장이 중얼거렸다.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급히 따라갔다. 하지만 그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도보로 호텔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10분쯤 후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호텔로 들어갔다. 혼자서. 또 다른 5분 후 여자가 따로 들어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은 한 장의 사진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같이 들어가는 장면 없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영상을 돌려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 너무 익숙하다.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 이런 짓을 반복해 온 사람처럼.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끔찍할 만큼 명확한 진실로 바뀌게 된다.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진구 씨의 일상 패턴을 계속 추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었다. 의심은 짙어졌고 진실은 멀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차미연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새벽 3시. 그 시간에 울리는 벨소리는 언제나 불길하다. 탐정님, 남편이 진구 씨가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억눌린 울음으로 번졌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지나간 건 수많은 생각들이었다. 어떻게, 왜, 이게 무슨. 그토록 조심스러웠고 이상할 정도로 흔적을 지우던 남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진구 씨는 자택 근처 공원 벤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지갑과 휴대폰은 그대로 있었고 외상도 없었다.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서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휴대폰도 확인했는데 최근 통화나 메시지 중 특이사항은 없어요.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받아 통화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 수신자는 서 과장. 차미연 씨의 말에 따르면 진구 씨가 새 직장으로 옮긴 뒤 상사로 모시게 된 인물이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익숙한 이름, 아니 익숙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나는 조문객 틈에 섞여 조용히 움직임을 관찰했다. 차미연 씨는 초췌했지만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두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삼켰다. 그러나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딱 한 사람이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남자. 서 과장. 그는 짧은 조문을 마친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눈이 멈췄다. 그의 걸음걸이, 다리를 약간 벌리고 걷는 특이한 팔자걸음. 어디서 봤더라? 나는 급히 영상 기록을 돌려봤다. 진구 씨와 한 여성이 호텔 근처에서 헤어진 후 또 다른 남성이 천천히 골목을 걷는 장면. 그때는 흐릿한 영상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그 걷는 모습, 팔자걸음, 바로 그 남자였다. 서 과장. 그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세 번째 인물이었다.
차미연 씨는 여전히 남편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기념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은 남편이 먼저 집에 왔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하면서 케이크랑 와인을 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셋이 같이 밥 먹고 웃고. 저는 다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 중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잠깐 나간다고 하더니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서 과장이었다. 전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번엔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전화 끝나고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제가 묻자 그냥 회사 모임 얘기하라고 얼버무렸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날 이후 서 과장과 연락한 적 있으십니까? 네, 이틀 뒤 장례식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울증 얘기 못 들으셨죠? 그 말만 하고 끊었어요. 그의 말투, 그 침착함, 그건 죄책감이 아니었다. 통제였다. 며칠 뒤 포렌식 복원으로 얻은 진구 씨의 휴대폰 음성 파일 중 하나가 도착했다. 마지막 통화 녹음, 서 과장의 목소리였다. 내가 말했지. 오늘은 빠지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야지. 모르면 안 되잖아. 단순한 모임 알림? 아니다. 이건 협박에 가까웠다. 이건 명령이었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이 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그는 버티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손댄 건 아니지만 그 압박은 충분히 치명적이었죠.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영상을 반복해 돌려봤다. 무수히 많은 장면들이 스쳐갔지만 내가 집중한 건 단 하나. 호텔 근처에서 등장한 팔자걸음의 남자. 서 과장.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놓쳤다는 사실이 내리를 때렸다. 우리는 다시 초기 감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진구 씨가 퇴근 후 만난 여성, 그리고 함께 들어간 술집. 바로 그 장면에 멀찍이 떨어져 따라오는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정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과 걸음걸이. 확실했다. 서 과장이었다. 그 순간 퍼즐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구 씨는 누군가를 감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서 과장이었고 그가 만나던 여자는 진구 씨의 여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차미연 씨를 불러 상황을 공유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물었다. 그럼 그 선물 차 안에 있던 카드 그것도 남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진구 씨는 그걸 그냥 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대신 서 과장 그가 본인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진구 씨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은 멈췄지만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그럼 저는 괜한 의심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상 너무나 그럴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싸한 이야기 뒤에는 항상 누군가 철저히 조작한 연극이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서 과장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현재 회사 CEO의 사촌 동생이었다. 내부에서 손도 대기 힘든 위치. 하지만 내부 고발자 한 명이 익명으로 우리에게 자료를 넘겨줬다. 그 안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서 과장이 여자 직원의 어깨를 잡고 농담을 넘는 언행을 하는 장면. 그리고 진구 씨가 그 여직원을 대신해 나선 이후 서 과장이 그를 노골적으로 피하고 따로 불러내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서 과장은 진구 씨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쓸모있는 부하 직원에서 입을 막아야 할 위험 요소로. 그래서 그는 연극을 짜기 시작했다.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진구 씨를 방패막이로 삼고 모든 의심이 진구 씨에게 향하도록 했다. 자신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진구 씨는 점점 더 지쳐갔으며 마침내 무너졌다. 사무실로 돌아와 미연 씨가 준 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구 씨의 개인 물품이 담겨 있었다. 스마트워치, 열쇠,
다이어리. 나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의 필체는 깔끔했지만 문장마다 스며든 무게는 무겁고 진했다. 오늘도 서 과장이 그 여자랑 만나는 걸 지켜봐야 했다.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나는 그냥 소품일 뿐이다. 이게 얼마나 더 갈까? 미연에게 말하고 싶지만 내가 오히려 나쁜 놈처럼 보일까봐 두렵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이젠 내 자신이 없어졌다. 나는 한 장, 마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듯 천천히 넘겼다. 그의 고통은 조용히, 깊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스며들고 있었다. 탐정님. 문득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미연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달라져 있었다. 저 이제 알겠어요. 진구는 외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당한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커튼 사이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꼭 칼이나 총만이 아니다. 단어 하나, 시선 하나, 권력을 이용한 침묵의 압박. 그 모든 것이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죽음이 그냥 혼자 떠난 일로 마무리된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도 의심 사건으로 다룰 수 없었다. 이건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다음 단서는 그들이 숨긴 진짜 지옥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사건은 여전히 언론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고 차미연 씨에게서도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숨 막힐 텐데 그 죽음이 단지 우울증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이려는 순간 그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용기까지 짊어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끝내버리기엔 내 등 뒤에서 자꾸만 들리는 듯한 진구 씨의 침묵이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은 묵직했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날 밀어붙였다. 나는 다시 현장으로 나섰다. 진구 씨가 몸담았던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출입증 하나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로비에는 여느 평일과 다름없이 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스쳐 지나갔고 모니터 앞에 앉은 안내데스크 직원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나는 복도에서 마주친 몇몇 직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다. 혹시 신진구 과장님에 대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하지만 그 반응은 놀랍도록 같았다.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얼버무리거나 아예 말을 자르며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피하는 이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그것은 단지 회피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명이었다. 로비를 벗어나려던 찰나 누군가 조심스럽게 내 뒤를 불렀다. 저기요, 탐정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몇 달 전에 퇴사한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신 과장님 일 혹시 조사 중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을 건넸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단 제 이름은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아직도 무섭습니다.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로 향했다.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양이사, 그 사람은 단순한 간부가 아니었어요. 회사 대표의 처남이었습니다. 즉,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였죠. 그의 눈빛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 사람은 가족 있는 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냐고요? 그들은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니까요. 아이들, 학자금, 대출 모두 발목을 잡고 있었죠.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신진구 과장도 그런 대상이었나요?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 과장님은 회사에서 양이사의 그림자라 불렸어요. 매일 아침 7시 전에 나와서 양이사 커피를 내려놓고 명찰 닦아놓고 차량 시동도 걸어뒀습니다. 마치 집사처럼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리고 있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아이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양이사에게 들켰어요. 그 자리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폰을 뺏어선 메모장, 갤러리, 문자 다 지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 앞에서 이딴 짓 다시 하면 내 가족까지 날아간다. 나는 속이 뒤틀리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였다. 신 과장님 가끔씩 회의 중간에 의미 없는 말만 중얼거리곤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러다 정말 무너질 것 같아. 그땐 다들 그냥 웃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신호였던 거예요. 누구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 그는 혼자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조용히 단단히 물었다. 혹시 그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요? 녹음이라든지 사진 혹은 메시지라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평소에도 폰 데이터를 늘 지웠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녹음까지도요. 철저할 정도였죠.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이클라우드는 모르겠어요. 기술에는 밝지 않아서 자동 백업을 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 한 적 있었거든요.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정말 남아있다면.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나는 너무 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흔적은 어쩌면 하늘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예상대로 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클라우드는 달랐다. 아마도 그는 클라우드 백업의 존재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지 휴대폰 안에만 흔적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정작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사무소로 돌아오자마자 진구 씨의 아이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입력했다. 비밀번호 힌트는 그의 딸의 생일이었고 다행히 로그인은 성공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웠지만 백업은 남겨두었다. 그 클라우드 안에는 사진, 녹음 파일, 메모, 문자 그리고 지옥 같은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그리고 나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끝까지 마주볼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화면 속 폴더를 하나하나 열 때마다 내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녹음 파일 하나는 회의 도중 진구 씨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장면이었다. 이딴 자료를 내 눈앞에 들이밀고도 내가 아직도 과장 타이틀 달고 있는 게 신기하네. 넌 그냥 영찰 떼고 내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게 낫겠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태연했다. 마치 그게 일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는 더 참혹했다. 내일도 6시 반에 와서 탕비실 정리해. 넌 내 수발드는 용도밖에 안 돼. 넌 그냥 내 자리만 지켜.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일방적으로 진구 씨의 휴대폰에 꽂혀 있었다. 그러다 나는 한 문장 앞에서 손끝이 멈췄다. 내 가족이 이런 널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분노였는지 비통함이었는지 안녕 둘 다였는지는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선 인격살인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메모장이었다. 진구 씨가 남긴 아마도 전송하지 못한 문자 초안이었다. 미연아, 나 그냥 이 일 그만둘 수 있을까? 내가 못난 거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만 쉬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수많은 소리 없는 비명을 응축한 무게였다. 그는 수없이 그 문장을 써놓고 끝내보내지 못했다. 아마도 자책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가정마저 흔들릴까 두려웠던 걸까? 나는 클라우드를 전부 내려받고 정리한 후 차미연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내가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곧바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사무소를 찾아왔다. 말없이 앉아있다가 내가 건넨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저 말 정말 저 사람이 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미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럼 진구 씨가 자꾸 회사 그만둘까? 라고 했던 건 그게 그냥 짜증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뜻이었군요. 나는 무어라 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다시 노트북을 바라봤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삼키고. 나는 조심스레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사업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정식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냥 참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겪었던 지옥을 이대로 있게 둘 수는 없어요. 양이사 반드시 죗값을 받게 해야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진구 씨의 사진을 꺼내들고 웃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속삭였다. 당신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는 내가 대신 싸울게요.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진구 씨는 홀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진실은 빛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정이었다. 차미연 씨는 손에 꼭 쥔 USB를 들고 남편이 일했던 회사로 찾아갔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절규였고 살아남은 자가 지켜내야 할 마지막 의지였다. 하지만 회사는 생각보다 더 냉정했다. 법무팀은 냉담하게 말했다. 이 자료만으론 양 이사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자살 유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차미연 씨의 눈동자에 떠오른 실망과 분노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처리될 위기 앞에서 그녀는 잠시 무너졌다. 그러나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진규 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날 밤의 거리. CCTV도 목격자도 찾기 어려웠다. 그 순간 내 눈에 띈 건 도로 맞은편에 서 있던 학원버스였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정차하는 그 버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회사에 요청을 넣었고 며칠 후 도착한 블랙박스 영상은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서 양 이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점잖은 리더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진규 씨를 길 한복판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가격하고 소리쳤다. 그의 표정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진규 씨는 끝내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삼키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건 꽃다발과 케이크였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렇게 매맞고도 그는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따뜻한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속이 뒤틀리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이 사회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짓밟혀야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 영상은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보다도 무겁게 회사를 짓눌렀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침묵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며칠 후 차미연 씨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모든 진실과 자료, 영상, 대화 녹취. 글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 수는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겼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공감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외침이 되어 언론을 흔들었고 결국 국회 청원까지 이어졌다. 회사 측은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공식적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산재로 인정했다. 차미연 씨에게는 정식 사과와 함께 위로금이 전달되었고 진규 씨의 명예는 복권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 이사의 운명이었다. 그는 해고당했고 처가에서는 파양되었으며 연인이던 여성은 언론 보도 후 자취를 감췄다. 이후 내부 고발이 이어졌고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양 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단지 법적 처벌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탐욕과 폭력의 무게가 스스로를 덮친 결과였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누군가의 외침을 듣기 위해
이렇게 극한까지 가야만 하는 걸까? 차미연 씨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녀는 말했다. 그가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아무도 진실 앞에 무너져선 안 된다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